윤석열 후보는 요즘 뭐 왕자 사건도 그렇지만 난 그분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 바꾸기 너무 심해요.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다.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는데 제가 뭐 솔직히 이야기해요. 다른 후보로 이길 수 있냐.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냐. 그렇게 정권 교체를 원하시면 생각해 보시라. 아니 대표님은 사실 이제 검증된 우량주인데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만큼 아직 뭐 지지율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어떤 이유로 분석을 하시는지 보관이 있으신지 좀. 그게 약간 우리가 대선 얘기를 하면 제가 중도층, 수도권, 젊은 층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했고요. 지난 총선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참패를 했고요. 근데 이게 약간 서로 이 수도권의 정서랑 또 이렇게 영남 보수 정서랑 이게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려운 데는 영남 보수죠. 그 중에서도 TK죠. 그래서 제가 요즘 토론이 없는 날 대구 경북에 자주 간 이유도 대구 경북 가서 주로 이제 만나는 게 딱 두 집단입니다. 한 분들은 어르신들 만나고 또 한 분들은 당원들 만나요. 우리 당원들이 제일 이렇게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당원들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그게 내 진심이고 소신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뭐 오해하는 게 있거나 이러면 내가 좀 설명을 드리죠. 당원분들한테 가서. 어르신들한테도 저 때문에 박근혜 탄핵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섭섭하고 불편하고 그런 감정이 이게 벌써 6년이 쌓인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감정은 안다. 에?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보수가 분열돼가지고 2017년 대선을 분열된 채로 치르고 우리는 밖에 나와가지고 어렵게 개혁 보수 정당을 해보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 대선, 지방선거, 총선 네 번의 선거가 우리가 뭐 연패를 했으니까 나도 그건 안다. 그건 알지만 내 심정은 이런 거였다. 그래서 제가 영남 보수가 저를 지지해주면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고 제가 당원 50%, 여론 50% 하는데 제가 뭐 일반 여론조사는 제가 여러 가지 보면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원 50%에서 제가 못 이기면 그건 뭐 제가 후보가 되기가 힘드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이 영남의 보수 유권자 우리 당원들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후보가 되는 거고 여러분 선택 안 해주면 제가 후보가 안 되는 거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영남 보수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제일 강한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은 한 1%, 2% 차이로 결정될 거다. 보나마나 그렇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아직도 40%다. 이재명 지사라는 사람이 경북 안동 예안 출신이다, 이 양반이.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TK 출신 후보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TK에서는 이미 이재명에 대한 약간의 기대가 경북 북부지방 가면 있어요.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경기도민 1,300만 경기도민한테 재난지원금 열심히 주면서 얼마나 다져놨겠어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또 경기도지사 출신이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 이재명 지사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도 상당히 있고 대장동 게이트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인데 보나마나 특검하고 국정조사 안 하면 그냥 검찰 경찰은 이거 뭉개고 지나가는 겁니다. 남욱이란 사람은 미국에서 안 올 거고 유동규란 사람 적당히 개인적인 비리 이런 식으로 몰아갈 거예요. 거기에 박영수다 권순일이다 예? 판검사 출신들 돈 받고 한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처벌 뭐 적당히 할 거고 그렇게 적당히 듣고 가면 이재명 후보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거 뭐 솔직히 이야기해요. 다른 후보로 이길 수 있냐? 예? 그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냐? 그렇게 정권 교체를 원하시면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섭섭해요? 그러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당시에 60몇 명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60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 탄핵 찬성했다고 안 그러고 전부 다 그냥 숨어가지고 비밀 투표한 거니까 나는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나는 이거 찬성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찬성 투표하고 내 당시에 페이스북에도 이거 찬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딴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누가 탄핵 찬성하고 누가 반대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지나간 6년 전에 5년 전의 일로 아직도 우리가
찬성 반대했다고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정권 교체 되겠냐?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저는 제 나름은 전공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지금 예, 저는 뭐 3인승인데 예. 한 달 안에 반전 가능한. 저는 최선을 하여튼 다해서 저는 당원 부분이 제일 하니까요. 1차 투표도 보나마나 저는 일반 시민들은 괜찮았을 거고 아마 당원에서 저조했을 거예요. 근데 2차 투표에서 만약 당원 쪽에서 변화가 좀 있었다면 저한테 희망이 좀 보이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라이벌 구도로 이렇게 그렇죠. 됐는데 이 두 분이 아니라 이제 대표님이 예. 이 당의 예.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하고 붙으려면 몇 가지 저는 이게 붙어서 이기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재명하고 정책 공약 대결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 그 정책 공약 대결이 그게 바로 TV 토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제가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이 이재명 지사의 그 정책 공약들하고는 상당히 극과 극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제가 왜 다 주냐? 난 공정소득이다. 이재명 지사 기본주택 그러면 무슨 소리냐? 그걸 기본주택을 공산주의 나라들도 그거 다 못하는 거다. 나는 민간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 대신에 어려운 분들한테만 공공임대로 주거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 하나하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후보가 되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 유승민에 대해서 너무나 달라가지고 저는 선택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 공약에서 제가 충분히 제 거를 세일즈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그 과도한 악성 포퓰리즘을 제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예. 이재명 지사가 붙으려면 약점이 없어야 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형수, 형 조카한테 쌍욕을 하고 무슨 여배우학 스캔들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대장동 비리 게이트까지 터졌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붙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 깨끗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깨끗하게 당당하게 해왔고 저는 정치인의 신뢰는 일관성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일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제가 만약 말을 바꾸거나 이럴 때는 제가 꼭 국민들한테 해명을 합니다. 제가 최저임금 공약하고 나서 그 다음 해 2018년 1월에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에 가서 신용교례에 가서 제 공약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 나도 그 공약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이 이렇게 급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 그것도 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올리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젊은이들 일자리에 우리 국민들 일자리에 오히려 도움 안 된다. 사실이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바꿀 때 꼭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과할 일이 별로 없는 게 말을 잘 안 바꾸지만 근데 우리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 바꾸기 너무 심해요. 징병제 한다 그랬다가 지금 모병제 한다 그러고 뭐 정시 100%라는 것도 4년 전 그 양반 공약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선에 2번 출마하는 사람은 지난 대선 때 자기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4년 만에 사람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저 사람 4년 전에는 이런 공약 가지고 자기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한다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네. 그 정치인의 신뢰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요즘 뭐 왕자 사건도 그렇지만 난 그분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준비가 된 건지 그분이 무슨 그런 미신을 진짜 믿는 건지 처음에 왕자 사건 났을 때 누가 내 대변인이 내한테 그걸 보냈길래 사진을 내가 대변인 야단을 쳤어요. 야, 그거 가짜뉴스, 나는 의뢰 100%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고, 야, 그 합성사진 가짜뉴스 한 거를 왜 내한테 보내가지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냐고. 그럼 확인해봐라. 이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거는.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TV 토론 나가는데 손바닥에 그래가지고 나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 글씨도, 뭐, 대통령이 됐잖아. 통짜 같은데 모르겠어요. 왕이 뭡니까, 왕이.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은 정체가 뭐냐? 예? 정체가 뭐길래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적폐 수사 그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 구형하고 구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형 45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 확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첫 토론에서 당신 도대체 언제부터 대통령 될 생각을 했냐 이거 중요하다. 국회의원을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가 내가 정치를 배워서 스스로 준비를 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대통령이 돼보겠다. 그 결심과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가 일종의 수업 과정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 언제부터 질문이 그거셨죠?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하셨냐, 마음을 결심 언제 하셨냐 이러니까 이 양반이 네, 기억납니다. 검찰총장 그만둘 때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3월 달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지금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 몇 달 만에 이렇게 나오신 거냐. 무슨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예?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가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제가 좀 준비가 안 된 후보다. 예. 우리 사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합해서 적반하장으로 연일 가짜뉴스 남발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공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힘없는 성남시장이 공공개발 못하게 막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뚫고 민간업자와 국민의힘이 결탁해서 독식할 뻔한 개발 이익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00억 원 환수했습니다. 이거 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의혹 대표님 보시기에 이 의혹의 파장 어디까지 갈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대장동 게이트는 딱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게이트다. 여기 이재명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왜냐하면 성남시장이었고 이 설계자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고 이 방식의 설계자라고요. 민간이 그렇게 특혜를 볼 수 있는 방식. 플러스 그 인허가 그거는 그걸 개발 사업하는데 이재명의 결재 사인이 여러 서류에 남아있을 겁니다. 결재권자니까요. 성남시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예요. 본인은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은 이거는 모범 공익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부동산 개발 그 비리는 그 사람들 일이다라고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박근혜 특검 왜 했습니까? 그때 김수남 검찰이 처음에 조사를 하다가 특검으로 넘겼잖아요.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특검으로 넘겼잖아요. 그거는 특검을 해야 여야에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받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안 받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긴 뭘 지켜봐요. 예? 이럴 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의혹이 있으면 예? 그거 경찰이 제대로 확실하게 수사하라든지 최소한 아니면 검찰 경찰이 예? 임기 말에 대선 앞두고 뭐 부담스럽거나 뭐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 걱정이 되면 그럼 우리도 특검 받자 깨끗하게 그러든지 대통령이 그런 분명한 말을 해야지. 엄중히 뭐 지켜보면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사람이니까 이걸 너무 늦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해서 가급적 올 연말 안에 흑백이 좀 가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법조 게이트입니다. 저는 박영수, 권순일 같은 사람은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사람들 집이고 사무실이고 핸드폰이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이 검사 출신들이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개입돼서 화천대유라는 게 뭐 제가 알기로는 떴다방 비슷하게 생긴 시행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시행사에 뭘 그렇게 보호하고 할 게 있어가지고 대법관 출신이 고위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고액의 무슨 돈을 받았는지 하여튼 자문료인지 뭐 연봉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곽상도 의원도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그거 보고 막 진짜 국민들이 이거 뭐 도대체 젊은 애가 예? 어떻게 그래서 이 문제는 법조 게이트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들어와가지고 사법개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판검사들 예? 줄줄이 수사하고 있는 거 전부 무죄 받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사법개혁을 하려면 이런 걸 했어야지. 대통령이 되시면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하나 있다면 저 부동산. 예. 왜냐하면 부동산은 정책을 바꾸고 나서도 효과가 나타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에 5년 동안 할 부동산 정책을 확정을 짓고 그걸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줘야 돼요. 초반에 틀을 잘 잡아놓고 5년 동안 밀고 가야지 문재인 정부 같이 25번이나 그때그때 땜 방식으로 발표해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정책이 잘못된 정책을 25번이나 되돌이표로 그렇게 발표해가지고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노무현 정부가 했던 실패를 2배, 3배 문재인 정부가 한 거예요. 그대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수도권부터 해결하겠다. 민간 주도로 개발하겠다. 진짜 자기 집이 없고 월세 살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은 그분들은 공공임대를 하겠다. 부동산 세금은 낮추겠다. 규제는 풀겠다라는 요 패키지를 저는 아주 초반에 하려고 그러고 제가 윤석열 후보의 원가 아파트 또 우리 홍준표 후보님의 토지임대부 반의 반값 아파트 그런 공약은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원가 아파트나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의 가격, 시세를 집세와 전월세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거는 원가 아파트를 여기다가 딱 3만 원으로 공급했다. 그걸 갖고 당첨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로또 맞는 거예요. 원가 아파트를 3억에 사가지고 그 주변의 시세가 15억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12억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그냥 로또예요. 국민이 원하는 거는 이 15억을 이걸 내려달라.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려달라. 전세 10억을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6억으로 7억으로 내려달라 이거거든요. 그거 내려달라는 거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이 내려가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원가 아파트다, 하여튼 로또 아파트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거부터 먼저 하고 다른 정책으로 갈 겁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를 위해 이제 대출이자 탕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미루지 말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지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일단 돈을 어디서 줄이느냐 하면 재난지원금 나간 게 제가 그 재난지원금 나간 게 1차부터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1차에 100% 4인 가구 100만 원씩 100% 나갔거든요. 최근에도 88%, 90%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1,300만 중에 25만 원 이번에 못 받은 253만 명한테 25만 원씩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예산은 전부 다 매표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하고 관련된 예산의 전액을 빈곤선 이하의 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도 먹고 사실만 하면 또 먹고 사세요. 근데 진짜 어려운 분들, 그분들한테 저는 집중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 23조가 정한 손실보상은 헌법이 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국가 재정 때문에 100% 소급 적용해서 손실보상은 못 하더라도 저는 50%라도 드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 이제 돈을 쓰는 거는 써야지 그걸 어떻게 안 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성 정책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꽤 오래전에 페이스북으로도 입장을 바꾸셨어요. 네, 저는 4년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여가부 폐지는. 그때도 이제 그랬지만은 이게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좀 공략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그게 뭐 여가부 폐지가 20대 남성들을 겨냥한 정책이라면 20대 남성들이 왜 빨리 지지를 안 해준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4년 전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한 게요. 제가 정부의 부처 중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대표적으로 저런 부처 왜 있어 싶은 게 여가부예요. 예산도 얼마 안 돼요. 뭐 2조 한 1, 2천억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여가부가 탄생할 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법무부 일부, 교육부 이런 데서 다 가져온 일들이에요. 각 부처가 자기의 그 메인 일은 안 주고 그 짜투리 일을 여가부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게 여가부의 지금 일입니다. 진정한 평등, 성별 차별 없애고 성별에 따른 특혜 없애고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이거는 여가부 여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을 둘 게 아니라 차별과 특혜를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노력을 사실은 다 해야죠. 저는 정부 부처 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중인데 여가 폐지는 뭐 그 중에 작은 하나죠.